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독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승만 독재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사사오입 개헌이나 발췌 개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먼저 이제 발췌 개헌 전에 그 정치 상황을 좀 볼게요. 이때 이제 이때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50 단독 선거 구성된 국회는 재헌국회고요. 그다음에 1950년 5월 30일 날 5.30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2대 국회요. 그때 이제 어 재헌국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당시 이제 그 중간파 사람들이 중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남북 협상을 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이 약진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러면서 이승만 지지세력들이 상당히 약화됐다. 자, 거기에다 6.25 전쟁 도중에 뭐 국민방위군 사건 등등이 일어났고, 이 국회에서 간선제로 더 이상 대통령을 이제 될 수 없게 되죠. 이승만이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농촌이 그 도시보다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가 더 많았잖아요. 게다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다 이제 교육 수준도 낮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 대중 매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정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농촌에서 그냥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은 아직까지는 이승만이 상당히 지지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면 이 농촌에서 대거 이제 이승만 이제 그 지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승만이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국회보다는 직선제로 이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직선제 개혁 헌법 개혁을 이제 만들기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직선제와 양원제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은 국회에 내각제 개헌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폭력배를 동원해서 막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내각제 개헌안을 이제 중에 일부를 여기 직선제 개헌안에 플러스시켰거든요. 이게 발췌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1951년 12월 달에는 한민당과 결별한 후에 그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당으로 조직됐고, 이 한민당 세력들은 후에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발췌 개헌을 보겠습니다. 발췌 개헌은 그 당시 직선제 개혁안에 그 당시 국회에서 제출한 내각제 요소를 일부 발췌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각제 개헌안은 그 굳이 이제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직선제가 중요하죠. 직선제. 양원제도 있긴 있는데 양원제는 이제 뭐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그 별 의미는 없고요. 예. 그래서 발췌 개헌에서 중요한 게 직선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부산 일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제 찬성 의원들을 항명대에 연행해서 연행했죠. 그래서 이제 가두고, 그리고 그 당시 자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선거를 해 가지고 투표를 해 갖고 결국에는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 개혁안인데, 이게 이제 여기가 초점이 맞춘 고, 요거는 일부 이제 형식상 발췌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의회들이 국회에서 제출한 내각 개혁안을 떼다 발췌를 해서 좀 집어넣고, 요게 초점을 맞춰 갖고 이제 개헌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인제 2대 발췌 개헌을 통해서 어 그 당시 2대 대통령은 그 뭐냐 이 대통령 이승만이 됐고 부통령은 함태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인제 또 한 번 더 해 먹고 싶으니까 했던 것이 4.4 5.18 개헌이죠. 재헌헌법하고 발췌개헌에는 대통령 두 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좀 무마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3 5.2 개헌을 이제 했는데, 왜 이걸 4.3 5.2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원래는 이걸 통과시켰는데 부결됐죠. 원래 이제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돼야지 이 헌법이 통과되잖아요. 근데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안 됐어. 이게 135 점 이렇게 6666인가 하여튼 이렇게 있어 갖고 135도 해 갖고 인제 해서 결국엔 통과가 안 됐는데, 4.4 5.2의 논리에 따라서 여기 뭐냐면 그 135.333 이죠. 예. 인가? 아 135 점 5 666 인가 그거야. 이게 사사 그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계산이 안 되네. 예. 이게 제적위원이 203명이고 그 찬성표가 135명, 반대표가 62명이죠. 그래서 135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136명이 돼야 된다. 이게 3분의 1이 이제 136명인데 13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135.333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린 거죠. 네, 그래서 136명이 된 거야. 근데 4452에 이제 입각해서 이걸 부결됐던 것을 다시 가결시켜갖고 여기 내림차수 해갖고 이제 해갖고 3분의 1은 135명이 아니라 44 밑으로 4 밑이기 때문에 135명이 된다. 그래서 135명이 3분의 2라는 정족수에 딱 해당한다. 그래서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걸 이제 4452 개헌안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4452 개헌안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 부칙으로 초대 대통령 한해서 뭐냐면 삼선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그리고 대통령 유구 시에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 지위를 부통령이 승계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승만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대통령이 죽으면 노안으로 죽으면 그 다음 자리는 부통령이죠. 그래서 이 부통령의 지위가 상당히 높게 평가돼 권력이 이제 높게 평가된 것이 4.4 5.2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4.4 5.2개헌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났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차 개헌하고 2차 개헌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1차 개헌은 이제 발췌 개헌으로서 주 내용이 직선제고요. 자, 2차 개헌은 이제 4.4 5.2 개헌인데, 발췌 개헌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단, 여기에 뭐냐면, 규칙이 있죠. 이게 중요해.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55조 1항의 단서를 제한을 정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두 번까지 할 수 있다고 이제 했는데, 제한은 요게 두 번을 뭐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헌법 당시 대통령에. 이건 누구냐면, 이승만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 뭐냐면 요 앞부분에 재선 대통령 두 번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승만은 똥에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냥 뭐냐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사오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집권을 하니까 이 야당들은 이제 하나 합쳐야 되겠다. 그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 민주당이 창당되죠.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진보당 그러니까 혁신계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민주당에선 빨갱이라고 해서 거부했고 나중에 이제 그 혁신계 세력들이 따로 모아서 진보당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조봉황이 이제 당수가 됐죠.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여기 이제 4.4 5.2 개헌에 입각해서 정 부통령 선거가 1956년 일어나죠. 이게 제3대 대통령 선거죠. 이때 이제 민주당의 신익현 후보가 이제 등장했고 이때 이제 바꿔보자 뭐냐 이렇게 해갖고 그때 이제 구호가 뭐였더라? 잠깐만요. 구호를 잊어먹었어. 하여튼 그 당시에 신익훈 후보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선거운동에 갑자기 죽어요. 예, 갑자기.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승만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당시 이제 무소속이었던 누구야? 그 당시 조봉황이 이제 그 근데 싸우죠. 조봉황은 이제 아직 그 진보당이 만들어가기 이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조봉황인데 이승만이 이겼죠. 근데 이길 때 좀 눈여볼 게 조봉황이 상당히 높은 등수로 해서 소도해가지고 뭐냐면 비록 졌지만 높은 득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을 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조봉황이 그 대통령 선거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조봉하고 진보당을 간접적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기소를 하게 되는데 진보당 자체는 이제 기소가 이제 뭐냐면 간접적 적용이 안 됐어요 나중에. 근데 조봉암은 간접죄가 이제 적용이 돼갖고 결국엔 사형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때 3대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이 됐지만 신익행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통령은 민주당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승만은 대통령, 그다음에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관 이렇게 있죠. 상당히 삐거덕거리죠. 그게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 이제 이 부통령인 장관을 꺼내고 이기붕을 세우려다가 그 당시 부정선거를 하게 되고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보당 강령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진보당은 혁신계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정당이에요.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따로 모여가지고, 왜냐면 조봉암을 당수로 해서 진보당이 만들어졌고요.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 이런 이제 공을 내세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계의 어떤 계열의 어떤 정당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의 이제 정부 독재체제 강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정부 독재체제 강화 보면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진보당을 탄압하죠. 그래서 조봉환 계열 중심의 학생대 정당이었는데 이때 평화통일을 주장하게 되고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평화통일안을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런 주장들이 그 당시 북한이나 소련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다라는 구실로 해서 그 당시 진보당하고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진보당은 간첩죄가 없다 해갖고 하고, 그러니까 법인 차원에서 진보당을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당수였던 조봉암은 뭐냐면 그 간첩죄를 했다 해갖고, 간첩죄 이름으로 이제 뭐냐면 간첩행위 이름으로 처단을 해갖고 처형을 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판결에서 나중에 이제 판결이 되죠. 재심 청구해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진보단 탄압을 통해서 자기 정죄했던 조봉암을 이제 사용시키고, 그 다음에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요. 이걸 이제 이사파동 보안법 파동이라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회 무술경감들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야당 대표들 강제로 이렇게 지하실로 가둬놓고요. 그 당시 자유당 위원들만 어, 그 모여가지고 이 신국가보안법을 뭐냐면 통과시키는데, 이건 종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라는 건데, 이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행위는 그 뭐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적을 이롭게 한다는 자체가 해석 여하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자기를 반대하면 이거 이적행위라고 해갖고 규정해가지고 뭐냐 처단할 수 있죠. 야당이 반대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뭐냐 사회훈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훈련을 불러일으켰으면 저 위에는 공산당일 때 좋은 행위다 하면서 이렇게 처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의적 해석 위해서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첩 개념을 이제 정의해서 정부를 비판하니까지 또 국가보안법을 처벌해요. 이적이나 간첩의 개념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이제 법 조항을 상당히 느슨하게 만들어서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뒀다. 이런 것이 신국가보안법의 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비판했던 경향심을 폐지시키고 지방자치법을 개혁시켜 개혁을 해서 자치단체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냐면요. 거기 이제 조봉업 관련된 내용 한번 보고요. 진보당 신국가보안법 파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 잠깐 몇 페이지야? 747페이지네요. 요게 잠깐만요. 여기네. 1568번하고 157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보당은 1956년 11월 조봉암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혁신정당으로 통일정책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안을 주장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주장이 북한과 소련, 중국의 어,
중공의 중립국 감시위원단 총선관과 같은 주장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조봉환을 비롯한 당 간부들이 간첩 전선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진보당은 해체되었다. 자, 그뒤 대부분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조봉환은 1959년 7월 30일 날 처형됐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 자체는 간첩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조봉환 개인은 간첩 행위를 했다 해서 처형시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 개정안 신국가보안법을 좀 볼게요. 자,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종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적용 범위가 강범위하고 그래서 국회 지정에 의해서 운영된 단체에 한해던 것을 국가 반란의 목적,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뭐 이런 등등 국가기관을 이제 떼어 부수는 목적으로 한 결사, 집단, 단체까지 있다. 자, 요거 보면 이제 요 안에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 야당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적행위 개념도 대폭 확대되어 군사상 비밀 탐지에 했던 간첩 개념을 저걸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정보 수집까지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적과 간첩의 행위를 어, 좀 확대 해석한 거죠. 예. 그래서 간첩을 이제 그 간첩의 개념을 이적 행위로 이제 연결시켜갖고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신설된 조항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위험이 많은 법이다 하여 야당과 사회 각계의 빗발치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새 보안법은 강제로 1959년 1월 15일 날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4.19 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19 혁명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4.19 혁명의 그 배경을 보면요. 먼저 이때 이제 자유당의 부정선거 추진도 있죠. 자, 이때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조봉원이라는 그 후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갖고 이제 병 치료제 미국 갔는데 미국 가자마자 좀 있다가 수술 받고 수술 받았는지 도중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죽게 돼요. 네.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방이었던 조봉이 죽게 되니까 대통령이 됐겠죠. 네, 대통령이 따놓은 당상이고 문제는 뭐냐면 부통령 자리죠. 부통령은 종전에 이제 부통령했던 장면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자유당에서 이기붕 간의 대립이었는데 어, 이 이기붕을 어떻게 하든 이제 뭐냐면 부통령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했지만 이승만은 고령의 나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기붕을 좀 무리하게 당선하는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자, 이 부정선거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잠깐. 자, 민주당이 이제 폭로한 부정선거 내용을 보면 사할 사전투표제. 아, 그래서 이제 투표 당일에 자연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의 허위 기재에 유형 유권자를 금전 유형 유권자표 이렇게 만든 유형 유권자표와 금전 매수한 기권한 표까지 다 해서 사흘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냐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을 미리 넣을 것. 그래서 이미 이제 자유당 후보는 선거 투표할 때부터 40% 먹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3인조, 9인조 공개 투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3명, 9명 이렇게 짝져가지고 서로 감시해서 그 당시 민주당을 못 찍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 깡패를 이용해서 왕장 부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참관인 중에 야당 참관인을 축출하는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 자, 결과는 당연히 자유당의 압승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유당이 큰 포도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명히 이 야당 그 지역인데 불구하고 여당이 다수표가 이제 집권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말하면 저 전라도 지역에 국민의힘이 90%를 얻어갖고 당선됐다고 해요. 국민의힘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조작질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고 처음에 들고 일어난 것이 마산 공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산에서 이제 강권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선거 반대 등등 했는데 그때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주현이 죽었죠. 예. 마산 상고에 김주현이 죽고 그 시체가 떠오는 것을 그때 찰나에 뭐냐 경찰이 컷을 해가지고 시자가 경찰이 컷이 아니라
신문 기자가 컷을 내 가지고 이제 찍어 가지고 신문에 어 통해서 널리 유포시켰죠.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마산에서 2차 시위가 일어나고 전국적인 시위가 인제 일어나요. 자, 그때마다 인제 그 이승만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빨갱이가 뒤에서 인제 조종했다 하면서 이제 막말을 해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서울 이런 시위가 이제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고려대학 고려대학생들 시위가 있었는데 이 고려대학생 시위 때에 그때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고려대상 고려대상 아유 고려대상을 이제 막 때리게 되죠. 자, 그 고려대상들이 제가 말 잘못했네. 잠깐만 다시요. 자, 고려대상이 그때 인제 많이 맞고 그 인제 하면서 그때 인제 이것도 하 항의하고자 이제 교수단이 시위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군부가 더 이상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니까 또 미국의 권고도 있고 해서 결국엔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몰락했다.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선을 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의리를 보면 학생과 시민 합세해서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다.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마산봉기, 고려대학생들 시위, 그다음에 교수단 시위 등등 이런 거 연속의 인제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이 물러났다. 아. 자,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4.19 혁명 이전에 무슨 것이 있었냐면 2.18 그 뭐냐면 학생 운동도 있었어요. 요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과서에 잠깐 나오는데 2.28 대구 학생 시위가 있었어. 이거는 3.15 선거 이전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인제 그날 자유당이 야당이 민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 일요일 등교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구 시내 학생들이 벌인 사건이 2.18 대구 학생 시위인데 참고로 그 당시에 대구는 뭐냐면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텃밭이었잖아요. 지금 그 당시 대구는 민주당의 텃밭 지역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동을 당할까 봐 그렇게 인제 했던 조치 같은데 자, 그래서 인제 등교를 하려니까 그걸 왜 우리가 등교하냐면 학생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의 어떤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구에 가 보면 2.18 대구 학생 시위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예, 아닌가? 하여튼 그 공원이 있어, 기념공원이.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장명 정권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 민주당 정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비상시국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승만이 즉시 하야가 되고 3.15 부정선거가 무효화되고요. 재선거가 실시되고 이때 이제 뭐냐면 어 그 내각 책임제 개헌이 단행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장면 정권 넘어가기 전에 6월 이제 뭐냐 중간에 허정의 가도정부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개헌을 이제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허정의 가도정부인데 이 허정의 가도정부에서 아까 지금 언급했던 그 민주당 주도 내각 책임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양원제 국회, 지방자치제 등을 통한 헌법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양원제 국회라고 하는데 이 양원제 국회는 발췌개헌 때부터 있었어요. 발췌개헌 때부터. 그래 갖고 인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원제를 운영했죠. 예. 그 발췌개헌이나 4.4 5.2 개헌 있죠. 요때 이제 양원제 국회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단원제 국회도 했고 그래서 진정하게 인제 뭐냐면 양원제 국회를 했던 것이 요 장면 민주당 내각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뭐 참의원, 미원 이렇게 해서 인제 양원제를 운영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그때 치러진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그래서 인제 요 재선거가 인제 이렇게 실시되고 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때 내각 책임제 개헌을 했는데 요 시기가 이제 허정 가도 정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민주당 정권이 성립되면서 정권을 인제 요렇게 장면한테 넘겨줬죠. 예. 근데 이제 이때를 이제 보통 이 공화국이라고 하죠. 이 공화국은 내각 책임제의 그 권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있어도 실권은 내각 국무회
내각에 있는 국무총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국무총리는 장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권이 없는 상식적 대통령은 윤보선이었다. 그래서 윤보선은 국회에서 선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장면 내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장면 내각은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승만에 반대했던 것뿐이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성격 자체가 보수적이야. 이 민주당 자체도 이 보수적인 거야. 예. 그래서 다만 자유당하고 이제 뭐 처벌졌다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근데 이 민주당이 그 이승만하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잠깐 여기 앞부분 보면 그 당시 이제 4.4 5.18 개헌안이 통과되니까 그거에 대항하고자 이제 민주당이 창단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공유한 집단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됐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생각 친일파들 있죠? 이 친일파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민당 세력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한민당 외에 여러 야당 세력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민주당 안에 여러 계파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간의 어떤 파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구파가 분당이 돼 갖고 신민당으로 이제 창당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장막 내각의 어떤 정치적 기반도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장면은 이제 신파지만 요 윤보선은 구파 쪽에 있는 인물이에요. 예, 하여튼 자, 거기에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승만 정부에 억눌렸던 이제 여러 가지 민주화 움직임들이, 민주화 흐름들이 다시 분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학원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그다음 청년 운동, 교원 노조, 유족회 결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걸 좀 약간 더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요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요구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해다. 그래서 학도국당을 없애자. 이거 없앴죠. 들어줘 가지고. 그다음 평화통일을 내세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학생운동이 혁신계 세력들과 또 손을 잡았어요. 그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요구들은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인데 정교조처럼 교원 노조를 만들자고 이제 했던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6.25 전쟁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유족회를 만들고 활동을 했거든요. 유족회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이 장면 정권은 보수적이고 그리고 개혁 의지 또한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 책임자의 처벌이 소극적이었고 민주화 요구도 억압을 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학생들 세력들이 주장한 남북 협상을 통한 그런 통합 통일 방안도 되게 이제 뭐냐 소극적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제 얘네들의 통일 방안은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인제 내걸었던 거죠. 이승만은 그 표면적으로는 인제 국내에서는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북진 통일도 주장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을 하자.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장면 정권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이제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남북 협상이나 등등등을 거부를 했어요. 예. 오히려 막았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장nguyên 정권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예. 그다음에 장면 정권이 이제 제일 이제 뭐냐면 기울였던 게 경제 건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우리나라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인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토 개발 산업을 착수했고요. 그래서 국토 건설단을 인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인제 그 국토 건설단에는 그 당시 엘리트 대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알려주고, 이들이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또 지도하는 방식이 일어났던 것이 국토 건설단 운동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또 마련했죠. 5 개년 경제 개발 계획. 그래서 이 5 개년 경제 개발 계획은 경제 개발 계획 자체는 이승만 때 만들어진 거야. 뒤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승만 때 만들어진데 이걸 이제 장면 정권이
얘가 3개년일걸요? 이거 5개년으로 바꾸고 장면 정권이 막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죠. 박정희 정권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5개년 경제개발을 이제 계승해서 이제 실제로 실시한 거는 박정희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미 경제 및 기술 원조 협정을 이제 맺게 되죠. 요거 내용 이제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경제 건설,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사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이 국토 건설 사업에서 나갔던 이제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 요 현 정부가 뭘까요? 이거는 장면 정권이죠. 그 경제 제일주의 하면 우리가 박정희만 생각하는데 박정희 이전에도 장면도 이런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어.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제일주의를 포방한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건설 및 구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건설 사업은 요것도 외워두실 필요 있겠죠. 여기 이제 가로쳐 놓고 이게 뭐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 추경 경정 예산의 성립 및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 등의 난제를 봉착한 것을 알려졌다. 자, 국토 건설 사업을 말하자면 도로와 차수, 치수죠. 치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에 추진은 곧 문자 그대로 국토의 개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가장 커다란 우리의 민생 문제요 사회 문제가 할 수 있는 식량을 끊긴 어, 식량이 끊긴 농가 및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그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있죠. 이게 식량인가? 모르겠네. 이게 말이 안 났네. 하여튼 이거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배치하고 국토건설단을 이제 만들어서 이 국토건설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건설단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통일운동이죠. 통일운동.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때 이제 그 혁신계 세력이 있어요. 혁신계 세력들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세력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종전의 중간파들. 이게 이제 혁신계 세력이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 이 혁신계 세력들이 진보당을 만들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장면 정권 때도 이 혁신계 세력들이 주도해서 통일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누가 가담하냐면 학생들이 가담해. 예. 학생들이 이 혁신계와 손을 잡고 통일운동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이때 이제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구체적인 통일 방안이 나오는데 영세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60년대 그 당시 장면 정권 때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주장했던 통일하는 두 가지 스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 영세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을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뭐 평화통일론 이렇게 쓰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1950년대부터 계속 그 혁신계 세력들이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60년대 특별하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60년대도 한정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영세 중립화 통일론하고 남북협상론을 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북학생회담 및 회담 환영 및 통일 촉진 결기대회를 이제 개최하고 그래서 그 당시 판문점에 가서 거기서 하자.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다 남으로 그리고 한국 문제는 한국이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에 믿지 마자 이런 구호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판문점에 가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판문점을 진격하는 그 가는 도중에 그 장면 정권이 바꿔버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이제 뭐냐 통일사회당, 뭐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 이런데 다 이제 혁신계열의 이제 정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기본 방향이나 뭐냐 남북 협상과 그다음에 이런 북한 정권과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 등등의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혁신정당이 그 당시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큰 지지를 못 받았어요. 국민들 고작 뭐 0.01%이 정도 많이 받았죠. 0.1%? 그래서 이 혁신계 정당들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혁신계 정당들 있죠. 이런 정당들은 그 뭐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 표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방의회 선거에서 좀 약간 얻긴 얻었지만 득표를 해갖고 이제 그 위원을 보내긴 했지만 그 대표 큰회 중앙의회에서 대표위원을 그 중앙은행에 중앙은행이란다. 중앙의 그 의회에 대표를 파견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대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앞부분에 민통령 민주통일연맹이죠. 여기에서 공포한 선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형제여 이곳으로 오라. 그리고 다 같이 행군하자. 북한의 형제들과 더불어 강의로운 조국의 내일을 토론하기 위해서 남북 학생회담을 간접으로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받고 군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난 후에 그 1년 뒤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박정희를 중심한 김종필 등 육사 8기생들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장명 내각이 등장하면서 4.19 혁명 이후에 사회혼란 및 무질서를 수습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 위기의식이 느껴져. 그래서 정군운동이 좌절됐고 통일운동 등 그 민중운동의 성장, 강군정책 추진인데 요걸 이제 좀 보면 원래 이제 그 6.25 전쟁 직후에 끝나고 나서 군대 수가 얼마냐면 70만이었어요. 70만.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해. 왜냐면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 근데 이제 막단 군대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어. 그 당시 우리나라 그 군대 유지비라든지 그 물자 구입비를 다 뭐냐면 미국한테 받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난 후에 이제 70만 대군은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괜히 이 사람들 유지해봤자 상업 그 당시 군대는 소비 집단이잖아요. 그걸 도움도 안 되고 경제 기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이제 제대시키려고 했어요. 군대를 감축시키고 그래서 70만에서 50만 정도 이렇게 이제 감축시키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군 정책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장교나 벌의 자리가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병력이 많아져야지 그 관리하는 이제 장군이나 그런 그 장교들의 어떤 이제 일자리가 지위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감축을 해버리면 당연히 사단 개편도 하게 되고 사단이 없어지고 뭐 여단이 없어지면 벌 달고 있는 이제 이런 원스타 투스타들이 목이 날아가지죠. 예, 그런 것들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강금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팔기생들이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이 팔기생들이. 이 팔기생들이 군대 내 정군 운동을 펼쳐가지고 이제 뭐냐면 위에 있는 기수들, 그러니까 장군을 잡던 기수들을 끌어내리려고 했어. 예. 왜냐하면 팔기생 입장일 때는 이 사람들 되게 이제 그때 쿠데타를 했기 때 중령 대령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벌들 많이 없어요. 벌들 못 따랐어.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선배들은 6.25 전쟁 때 장교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쉽게 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8기생 때부터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린 거야. 6.25 전쟁이. 그러니까 더 이상 죽어 나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 지위가 이제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로 뭐 대대장, 연대장밖에 안 되고 이런 사단 규모의 어떤 병력을 이끌 수 있는 투스타나 쓰리스타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급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냐? 저 위에 있는 애들이 계속 버티기 때문이다 하면서 정군 운동을 펼쳐서 부정부패 빌미로 저 위에 있는 애들을 이제 쳐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박정희야.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또 뭐냐면 그 당시 이군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걸 알고 이제 팔기생 때 접근해갖고 결국 결합해갖고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책을 보면 한국 등 제3세계보다 안정되고 강력한 정권 창출을 원하고 있었는데 요 보니까 4.19 혁명 자체는 장면 정권 있잖아요. 장면 정권의 이제 유약한 정책이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5월 16일 날, 1962년 5월 1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혁명 공약을 공포하죠.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친애하는 예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했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새벽을 기하여 일제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이에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요거는 군사혁명위원회 명칭으로 이제 공포를 했는데, 이 군사위원회가 뭘로 나중에 바뀌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군사혁명위원회라고 이제 불렀고요. 나중에 이제 바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최고 차원법적인 헌법기구야. 헌법 위에 있는 기구죠. 그래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반공을 국시도 제1의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하고 결성할 것.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공을 국시도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빨갱이 정력이 있다 보니까 전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걸 무마시키려고 내세운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뭐 7조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고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 자, 거기 여섯 번째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를 복귀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야. 예, 나중에 보면 양심적인 정치 무슨 넘기긴 뭘 넘겨요. 어, 그 당시 박정희가 이제 공화당을 만들어서 일종의 독재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치기구로서 이제 국가재건회의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치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정치 개혁부터 볼게요. 예. 자, 이거 이제 국가재건 총회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 그 정치 개혁을 볼게요. 민생 안정, 반공 강화, 민족 정기의 정립을 명분으로 당권 정치를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반공법,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정치활동 정화법, 그 특수범죄 처벌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반대 세력을 탄압했고요. 그 다음에 구정치인들 정치활동 금지, 혁신세력 탄압, 폭력배 검거, 3.15 내 선거 관련된 어떤 것의 법 조치, 그러니까 위법 조치죠. 예, 관련자 위법 조치. 아, 잠깐만. 3.15 부정선거자 관련돼서 법에 따라 조치했다. 그러니까 의병 맞겠네. 자, 그다음에 용공군자 수출. 근데 이게 용공군자라는 것이 이제 공산당하고 이제 통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민하죠. 그렇지만 뭐그 사실 진위 떠나가 있고 일단 반공을 좀 약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진보적 정치인이나 노조 및 학생 간부들 건거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정부에서 독점하면서 개인적인 정보를 정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서 중앙정부 그 한국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국정원 전신이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공화당 같은 거나 한국중앙정보국을 만드는 과정에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뭐냐 4대 위혹 사건을 일으켜. 4대 위혹 사건. 여기 옆에 있나요? 네. 그래서 4대 위혹 사건을 일으켰다. 공화당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때 4대 위협 사건이 어떤 거냐? 뭐 중요한 건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자, 민주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4대 위협 사건을 일으키는데 군정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자, 새나 자동차 사건 있고 빠칭코 사건 있고 증권 파동 있고 워커힐 조작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4대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의 공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이제
숨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도중에 발각돼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정치 개혁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경제 개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때 대부분 농촌사였죠. 그러니까 농촌의 고리대 문제를 해결해 있었고 그래서 농업 협동 종합법을 만들어. 이것이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농협이 만들어지죠. 농협. 자, 그다음에 국민재건 국민운동, 그다음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이 추진됐다. 자, 요거는 이제 정리해 보면 이승만 때 3개년, 그다음에 작년 때 5개년, 그다음에 박정희 때 5개년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5개년이 박정희 때 항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도중에 이제 이거는 어 그 여기 3개년하고 5개년 이승만 정부 때나 장노현 정권 때 만들었던 그 경제 개발은 실행을 못 했죠. 부상만 했죠. 근데 이거는 부상뿐만 아니라 실행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요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폐 개혁은 그 앞에 이승만 때 화폐 개혁이 있었어요. 1차고 그다음에 요때 또 화폐 개혁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이 2차예요. 2차 개혁인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요게 요렇게 돼 있는데 자, 배경은 그 당시 이제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 당시에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 갖고 외자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자금을 이제 동원해 갖고 경제 개발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자, 화폐 단위는 10분의 1로 평가 절하고요. 한을 원으로 계층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장기 저축 문제야. 강제 장기 저축.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저축을 했으면 이걸 뭐냐면 3년이나 4년 동안 이게 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돈을 이제 그 뭐냐면 저축을 했으면 3, 4년 동안 강제로 이제 빼지 못하도록 이제 한 거야. 빼지 못하도록. 자, 뭐 예금 적금도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예금 적금은 자기가 원하면 이제 충분히 뭐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어 그 강제 장기 적출은 빼지 못하도록 한 거야. 아예 자기가. 그래 갖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냐면 통화 개혁을 하는 과정에 화폐 교환 과정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칸을 이제 가지고 가요. 500칸.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을 전화해서 5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50원을 주지 않고 20원은 뭐냐 계정에 강제 저축시키고 그다음에 30원만 줘. 이런 식이야. 20원은 이제 뭐냐 누구한테 이제 주냐면 이걸 가지고 자본가들한테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제 그걸 받고 공장 돌리고 뭐냐면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은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는커녕 그 통화량이 축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처럼 말했던 이제 500원을 500칸을 50원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강제 개정에 이제 뭐냐면 그 30원을 내놓고 20원만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통화량이 축소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통화 과정이 경색이 됐고요. 기업 가동률이 저하됐고 생산 위축 등 악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국내 자금을 동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밖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해외 자본을 끌어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본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냐 마련했냐? 이거는 뭐냐면 외환은 어떤 식으로 마련했냐면 한일 국교화와 월남파 용동을 통해서 마련했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다시 뭐냐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군정 때 통과됐던 법 중에 하나가 부정축제처벌법이야. 자, 이 부정축제처벌법은 목적이 뭐냐면 이승만 정권 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가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다는 거야.
원래 이게 부정축제 처리법은 요 뭐냐면 박정희 때 처음 만든 법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장명 정권 때 처음 만들었던 법이거든요. 자, 근데 이 장명 정권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의도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의도적으로 줄 경우만 처벌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말하면 처벌 받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경유착을 통해서 많은 뇌물 줬던 기업가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잡혀올 때 하는 말이, 이 법에 의해서 잡혀서 들어올 때 할 때 하는 말이, 나는 이 돈 가지고 뭐냐면 뭐 사치를 구매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적이 없다. 어, 아,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말 잘못했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부정축제처벌법을 다시 얘기할게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반대로 섞였는데, 자, 부정축제처벌법은 이제 이승만 정권 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가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이제 제정을 했고요. 원래 처음 제정할 때는 장면 정권 때 이제 처벌했는데, 문제점은 이제 장면 정권 때 이제 부정축제처벌법은 어떤 식으로 이제 부정축제자를 기준으로 정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의도의 여부 문제야.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뭐냐면 갖다 바치고 대신에 경제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갖다 바친 그런 뭐냐 기업가들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의도 여부는 기업가들 발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제 뭐냐면 의도적으로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어,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강제로 이제 시켜갖고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부정축제처벌법에 처벌이 안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도성 여부보다는 일정한 돈을 주면 5천 원 정도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무조건 부정축제적 간주하고 이제 처벌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업가들이 이제 많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기업에서 어 뭐냐 이에 대응해서 정경련을 만들었죠. 정경련을. 자, 정경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박정희하고 딜을 했어. 우리가 그 해외 가갖고 그 당시 이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이제 가지고 와서 공장을 짓겠다. 대신에 우리 이 공장을 짓고 몇 년 운영한 다음에 그 공장을 너네들 기업에 그 국가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딜을 했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 부정축제법을 처벌받는 걸 좀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듣다 보니까 그게 솔깃한 거야. 왜냐하면 박정희는 처음에는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 개발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외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부나 이런 그信用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정경련을 구성해서 정경련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외국 기업을 설득해서 돈을 끌어다가 국내에 이제 공장을 짓고 몇 년 가동하다가 정부한테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되게 좋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부정축제 처리법을 좀 더 완화시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처벌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때 뭐냐 정경련 만들고 나중에 이제 해외 나가서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공장을 짓고요. 공장을 몇 년 후에 이제 원래는 정부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다가 반환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갔죠. 그래서 이런 조치는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정경련 입장 때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후에도 이승만 이후부터 이제 박정희 때까지 계속 정경유착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정축제처리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부정축제처리법하고 그 다음에 화폐개혁 관련된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헌법이 통과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공화국이 시작되죠. 자,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당을 창설하고요. 윤보선을 누르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윤보선을 간신히 이겼어요. 간신히 박정희가.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이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공화국부터 해서 이제 육공화국까지 쭉 이제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1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1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일 국교와 정상화 회담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나왔죠. 자, 국교와 배경을 이제 볼게요. 여기.
일단은 이제 박정희 정부 입장일 때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지와 경제 발전이 절실했고요. 경제 발전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그 당시에 없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국교 전상을 통해서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근데 미국 입장에 올 때는 그 당시 냉전 시기였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북한, 중국,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있고요. 여기 일본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일본도 그 당시 그 뭐냐면 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값싼 노동력. 그래서 인제 이런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 인제 한국에 진출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한국하고 국교가 필요했던 거죠. 예, 이렇게 인제 했다는 거. 그래서 한미일 간의 어떤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일치했기 때문에 국교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먼저 인제 뭐가 인제 김종필이 그 일본을 건너갔죠. 그래서 그 당시 오이다와 함께 인제 협상을 했는데, 그때 인제 오이다가 "너희들이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냐?" 하니까 김종필이 거기에다 인제 그 뭐냐면 메모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인제 "일단 요 정도를 원한다." 그 무상 원조 뭐 3억 5천 달러 이렇게 인제 했고, 일본 측은 2억 5천 달러 주장했고, 타협에서 3억 달러 이렇게 인제 있고, 유상 원조 내용도 인제 적어 놨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무상 원조, 유상 원조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해서 합의를 어느 정도 봐 놓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이 한일 협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지는 군사정비 특명받고, 일본에 파견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일본 외상이었던 오이다와 비밀회담 끝에 1912년 1912 년이 아니라 62 년이죠. 자, 1962년 12월 달에 대일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인제 일본은 무상 공여 3억 달러, 그다음에 유상 정부 차관 2억 달러, 그다음에 유상 민간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했다. 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게 인제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 때 이런 이제 청구권 문제 있죠. 이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이제 그 한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잖아요, 일본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에요, 이 청구권은. 그래서 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각 국가의 협약에 따라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일제 강점기 때 35년 동안에 우리가 손해봤던 것들을 일본이 어떤 메꿔주는 그런 청구권 문제를 인제 논하게 되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요게 주었던 요런 식으로 일본이 주었던 근거는 뭐냐면 그 앞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맺어진 거예요. 이렇게 줬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본하고 그 협상을 한다니까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 갖고 인제 그때 고려대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려한다." 하면서 인제 이런 하는데, 이 민족적 민주주의는 인제 누가 얘기했냐면 박정희가 얘기한 거야. 어. 그런데 얘네들 보니까 인제 일본의 사죄도 안 받고 돈 때문에 일본하고 인제 이렇게 협상하는 걸 보니까 치가 떨린다면서 인제 이렇게 인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인제 대규모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시민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육삼 항쟁이에요, 육삼 항쟁. 자, 그리고 야당들 민주당을 결성했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박정희 정권은 그 당시 위수정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이 위수정은 뭐냐면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제 뭐냐면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군인이 이제 와 가지고 발표해서 그 민간인들 이제 어 발표도 가능하고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위수정은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군의 요충지, 정부의 요충지, 정부 주요 기관들만 보호할 수 있는 그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계엄령 같은 경우에 국회에 나중에 추후에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지만, 위수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영으로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쉽게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계엄령뿐만 아니라 위수령도 자주 발표해가지고 뭐냐 시위나 이런 걸 통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위수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출동해갖고 이 당시 이제 주요 거점들 그다음에 이런 공공기관들을 보호하거든요. 군부대 시설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 그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위수령은 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적다. 대통령령으로서도 공포될 수 있는 영이 위수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수령이 후에 이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아주 예용되니까 나중에 2000년대인가요? 이때 이제 여기 없어졌어요. 위수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시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뭐냐면 그 인민혁명당이라는 이제 뭐냐면 조직이 있었는데 이건 뭐 공안 정부에서 만든 그 공안 검사들이 만든 이제 가짜 조직이에요. 예. 이 인민혁명당을 만들어 놓고 인민혁명당에 누가 국회가 이제 뭐냐면 자금이나 이런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자금과 지원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여기서 간첩질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공안 사건을 조작해갖고 인민혁명당 관련된 사람들 다 잡아내서 일종의 간첩죄 묶어갖고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풀려났어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제1차 인민혁명 사건이야. 그러니까 인민혁명당 자체가 없는 정당인데 그냥 공안 검사들이 만든 가짜 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근데 이건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자, 인민혁명사 사건을 통해서 6.3 시위를 덮으려고 했던 거죠. 6.3 항쟁이나 아니면 한일협상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슈를 만들어서 이슈를 덮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뭐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때 이렇게 이제 공안 사건을 되게 많았다. 공안 사건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마련했고 이런 걸 통해서 또 뭐냐면 또 그 당시 중요한 문제들 이슈 공안 사건을 만들어서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한일 협정을 맺게 되죠. 한일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 관계 규정한 기본 조약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일 협정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또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 예전에 한번 쓰고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한일 협정, 그다음에 한일 기본 조약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플레임을 다 쓰신 분은 없겠죠. 뭐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 관계 규정하는 기본 조약 이런 식으로 쓰신 분은 없는데 하여튼 이 한일 기본 조약을 맺게 됐다. 예. 그리고 그러면 한일 협정의 주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면요. 자 구성부터 볼게요. 크게 이제 본 조약이 있고요. 본 조약 외에도 예비 조약이 있어. 그러니까 본 조약 외에도 그 보조 조약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본 조약은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이고 기본 조약 외에도 어업에 관한 협정, 그다음에 제일교회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제일교회 법적 지위에 대한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7, 80만 명이 이제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일본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강복한 후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중에 일본은 또 일본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살고 있는 이 한국인들이 그 당시 무국적자였어요. 왜냐면 일본하고 이제 한국 간에 이제 뭐냐면 통교를 이제 그 당시 수교가 안 되다 보니까 무국적자도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임시로 이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어차피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들 이제 조선적이라고 해서 어 만들어서 조선이라는 이제 뭐냐면 그 적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조선이나 조선적을 만들어 갖고 이들을 무국적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예전에 조선 왕조 있죠? 이걸 의미하고 이제 예전에 조선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무국적자인 이제 조선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국인으로 기하할 수 있는, 한국인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야.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가 이제 한국인 국적을 신청하면 한국 국적을 받게 된 거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조선족 국적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이들은 대개 보면 이제 북한하고 연결된 조총력의 이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이제 거기에 무국적자인
한국 국적으로 이제 줄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한일 제삼 및 청구권 해결 경제 협력 관한 협정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인제 김종필 5.18 미sil 협상에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잖아요. 무상 공유와 유상 정부 차관, 유상 민간 차관을 주기로 했고 이걸 주고 나서 후에는 이제 딴 말 없이 인제 "완전히 해결됐다. 이제 이걸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끝나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인제 청구를 하더라도 "예전에 정부 간에 다 끝났다. 한국 정부에 따져라."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본 조약에서 이제 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요 2조 내용인데 여기 보면 1910년 8월 20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하고 이 조항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좀 다르게 해석해. 자 요게 1910년 8월 22 일은 뭐죠? 여기는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진 날이죠. 그러면 여기 항일 병합 조약이 이제 맺어진 날인데 여기에서 그 이전과 대한제국과 일본과 체결된 모든 조약이 협정이 모든 조약과 협정이 모두 무효다는 건 그 앞에 인제 한일협정 그 한일 병합조약 외에도 그 이전에 뭐 일사조약, 제1차 한일협약, 한일유정서 있잖아요. 다 이게 무효가 된 거야. 무효가. 그리고 당연히 요쪽 조약이 무효니까 이 35년 동안의 지배 기간도 부여가 될 수밖에 없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요게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무효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요게 이 조약을 근거로 예전의 조약이 다 무효이기 때문에 왜냐면 35년 동안의 조약은 이제 다 무효다. 35년 동안 통치 기간은 이거는 합법성이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일본의 이제 뭐냐 "불법 지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무효를 강조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효보다는 임의를 강조해, 임의. 어. 이 임의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제 뭐냐면 요즘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다 합법이었는데 여기는 근데 이미 이제 1945 년에 8월 15일날 한국이 강복됐고 그다음에 1951 년인가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에도 맺잖아요. 그래서 이 조약에서 이미 이제 그전에 맺었던 것은 다 뭐냐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합법적인 지배였는데 요때 계기로 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에를 계기로 해서 이미 인제 뭐냐면 예전 조약은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뭐냐면 했다. 그래서 요걸 강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합법이었지만 이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이미 무효화됐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거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뭐냐 이 무효를 강조하면서 "요기 이전은 다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도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인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910년 이전의 조약에 대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뒀다. 그래서 일본은 임의를 강조해서 여기 이미 인제 뭐냐면 무효돼서 했지만 어 예전에는 합법화됐지만 이미 무효됐다는 거고 우리는 요 무효를 강조해서 요게 기점으로 이렇게 무효니까 다 이거 불법 무효니까 요 35년 동안 지배는 불법이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를 인정하죠. 한국은 국제연합의 총회 결의 195 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확인한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 식민지 시기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청구권 성격의 자금을 제공해 주는데 요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의 때 이제 했던 것을 인제 우리나라도 적용되고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식민지 통치하에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인제 최종적으로 인제 다 해결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제 정부가 알아서 이걸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데 안 줬죠. 안 주고 대부분이 경제 개발에 인제 썼죠. 예. 그래 갖고 이제 그중에 지금 포항제철 있죠, 포스코. 포스코에 있는 그 제철소도 요때 만들어진 거야. 원래 이제 줘야 되는데 이걸 일본한테 받았잖아요. 이걸 줘야 되는데 주진 않고 그 돈을 돌려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이게 뭐 그러긴 그래요. 그렇지만 또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죠. 요거 포항제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개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좀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한일 협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베트남 파병이죠. 예 베트남 파병.
자, 베트남 파병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불안각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할 때 종잣돈을 댔던 그 것이 뭐냐면 한일 협정하고 거기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하고 베트남 파병을 받은 자금이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 경제 개발했어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국군의 장비 형대화와 한국의 신규 차군 지원, 전쟁 과정에 발생한 건설, 노역 같은 특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파견했고요. 그래서 이걸 명시한 것이 브라운각서죠. 이 브라운각서는 행정부끼리의 어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끼리의 어떤 비밀 조약이 뭐 조약이 아니라 행정부끼리의 약속을 이제 그 얘기한 건데 요게 이제 명시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한국군을 위한 물자 용역은 가급적 한국에서 조달하고 그다음 베트남의 각종 시시한 보호와 건설 등은 한국인 업자들 참여시키고 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참여했던 이제 뭐냐 장교와 사병의 월급도 이 미국이 지원했어요. 미국이 달러로 지급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대조은 미국 입장 볼 때는 그 당시 베트남의 전쟁에 단독 가입을 하면 세계 비판의 여론이 되게 많았어요. 예, 이게 원래 이제 명분이 없는 싸움이잖아요. 미국이 지원했던 국가들이 이제 남베트남 국가인데 되게 독재 국가였고 근데 이에 비해 북베트남 명분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남베트남을 미국 혼자 와가지고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계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미국은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여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을 이제 오게 하고 한국을 이제 그 병력 파견을 요청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한국이 그에 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들어왔다.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베트남 단독 개입에 대한 세계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고 한국의 군사 파견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국제 전원이 인식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으로 인식하려고 했다. 그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처음에는 비전투원들이 파견됐다. 나중에 전투원들을 파견하죠. 그래서 연이원 그 50만 명을 파견했다고 하고요. 그때 5천 명이 그때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얻은 이제 자금을 가지고 경제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1968년에는 한반도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그때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고 1.2 사태죠. 김신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고생을 겪죠. 그래서 지금 예비군도 이때 만들었죠. 항토 예비군도 이때 만들어줬고 주민등록번호인가? 네, 주민등록증도 이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이제 6개월 동안 또 복무가 연장됐죠. 그래서 그때 한 30개월인가 이제 군대 복무를 하는데 36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조치들이 취해졌어요. 그리고 미국 정찰 군함이었던 프레폴류가 납북 사건이 나죠. 이때 이제 납북당해서 그 당시 이제 한 명 정도 미군이 수군이 죽고 그때 나중에 모두 돌아오긴 해요. 프레폴류는 저기 대동강에 지금 전시해 놓고 있죠. 북한에서요. 그다음 울진 산천의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제 다사다난한 해가 이제 1968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삼성 개헌을 이제 1년 뒤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삼성 개헌은 이제 뭐냐면 어 이게 뭐냐면 삼성 개헌은 대통령을 이제 3번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 개헌이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2번까지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3번까지 하고 싶으니까 삼성 개헌을 밀어붙였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는 실제로 삼성 개헌에 참여했고 대통령이 됐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 하여튼 이 삼성기업의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정부가 이제 전매 특허 또 위수정을 이제 선포를 했고 그래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야당 의원들 피해서 얘네들끼리 개헌을 번칙 통과시켜서 됐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했어요. 이 국민투표가 의미가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민도가 좀 낮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식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전 국민의 몇 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은 이제 정부가 하라고 하면 흔히 하고 이제 따랐던 그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투표는 좀 민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독재 정권을 이제 에 이용돼서
자신의 어떤 독재 정치를 합리화시키는 데 수단으로서 이용된 것이 국민투표예요. 삼성개헌 때도 국민투표를 했고 나중에 그 뭐냐면 유신 그 헌법 만들 때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예.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7.4 남북 공동선언을 좀 할게요. 아마 이제 다음 한강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현대사 부분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인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후강을 하고요. 다다음 주에 인제 여기에서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 일요일 정도 강의에 이제 서양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